정치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를 심의를 이제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두 가지가 핵심일 텐데 오늘 좀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 결론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혹 자체가 그 이른바 앞에 말한 그 의혹이 아니고 그건 증거도 없고 본인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정말 문제가 되었으면은 지난 10년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증거가 명확하다면은 또 그 증거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까지 취해놓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를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뭐 뒤집어질 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을 것 같고 소문과 의혹과 선거 당시에 흔히 나타나는 당대표나 후보를 겨냥한 이런 소문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지금 오늘 심사하는 건 좀 약간 다른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만나자 그래서 당대표의 측근이 이제 가서 만났다는 네네.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김철근 무슨 이제 그걸 써줬다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각서 써줬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도 가서 소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올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윤리에 지금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제 이게 소명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그 문제가 된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른바 제보자란 사람이 자기도 정말 좀 사실 확인해 줄 게 있다. 자기도 이런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나 이쪽 당에 유리한 정언을 해주겠다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나러 가게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황상 보자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 그 1월 달이었죠. 그게 한창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새롭게 선두에 나서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반등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그 통상 우리 선거 때 보면은 병풍이니 또 김대엽 사건이니 해서 사실이 아닌 사건으로 선거판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만나자고 하니까 더구나 유튜브에 보도된 게 사실이 아닌데 정말 이 대표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김철근 실장이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경위가 오늘 상세히 밝혀질 것이고 여기서 뭐 나왔던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지금 소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명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뚜렷한 판단은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이제 김철근 실장이 가서 이렇게 뭐 써주고 대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무슨 상납 의혹이 아니고요. 의혹 자체는 지금 사실 근거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런데 소문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 유튜브에서 계속 이게 보도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윤리위 징계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 지를 징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안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른바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났다는데 그걸 만나는 것이 정당인으로서 이제 품위에 맞는 것이냐라 이런 판단인데 이 판단도 상당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또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사실은 당 내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당 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당 외에서 시민단체가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한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 그런 자체가 만일 그것처럼 묻어둔다거나 또는 뭐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당이 어쨌든 윤리적으로 좀 팽팽한 긴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결이 해석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언론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징계 결정이 어느 수위로 나올 것이냐, 어떤 수위로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사안이긴 한데요.
저도 작년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위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비교적 조금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편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 사실이냐 또는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7억 원짜리 뭔가를 써준 것이 사실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지금 가장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윤리심판위원들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되는 사건들을 심사할 때 네. 이렇게 두꺼운 자료들을 쌓아놓고 합니다. 뭐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그 거론되는 각서, 당사자의 뭐 진술 조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윤리위원들은 언론인들이나 또는 뭐 최영도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 절차가 윤리심판위원회 만장일치로 게시됐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거든요.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요. 주로는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거나 법조계에서 나름대로는 명망 있고 좀 존경받는 분들을 윤리심판원으로 모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결정이어야지 좀 승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당색 이런 것들이 없는 외부에서의 경험 있는 그런 법조인들이 아마 대부분의 윤리심판위원이실 텐데 이분들이 이만큼 쌓여있는 자료를 보고 아 이거는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만 하는 사안이다라고 모두가 예외 없이 판단을 한 건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자료도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좀 결의단의 해석이 나오게 될지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최 의원께 좀 이어서 좀 네. 여쭤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27일에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 혁신 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보길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의원이 결국에는 차기 당권을 위해서 그 친윤계와 접점을 넓혀서 세력을 좀 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언론들은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표가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가 결국에는 당내 권력 구도의 지역 개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도 좀 연계시켜서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 의원도 이제 우리 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 당 모임에 많이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는 지난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연이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하는 것이 마침 또 장제원 의원이 하는 그 미래 포럼 이 포럼에 그날 발표하시는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도 참석했던 우리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오셨던 저 김기현 대표가 이제 했던 그 우리 당내 의원 모임에서 있었고 지금 여당이 되긴 되었는데 지금 국회도 공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당이 되어서 그동안 선거하고 지방선거 하느라고 한 번도 우리끼리도 제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여당 의원으로서 어깨도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걸 공부해보기 위한 모임들이 아주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그 재미있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예컨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위원회가 저는 보니까 본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할 지금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도 경찰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 경찰 수사도 이준석 대표가 자청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빨리 밝혀달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결론에 따라 나올 일인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이런 당내 사정이랑 다릅니다. 민주당 내는 대선과 지방선거 일단 패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 수렁에 솟아 날려면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 지도부가 돼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당의 새로운 활로와 또는 그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지금 구분이라면은 저희 당의 사정은 뭐 서로 지금 당 대표에 무슨 유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궐로 해서 내년 8월까지만 당 대표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 당 대표가 큰 메리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과 관계 없는 것인데다가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도 이제 위기도 새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처럼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연하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개파로 분리되며 뭐 당대표 선거한다고 당력을 쏟는 일을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하셨던 모임 또 이제 지금 저 모임 또 여러 모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이제 민주당 프리즘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당 프리즘으로 보면 특별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관계망도 좀 넓히는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프레임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원래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석열계 의원들하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죠. 달그락거렸고 최근까지도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뭐 정진석 이런 분들하고 페이스북으로 계속 이제 싸우는 모습이 이제 보였던 것 때문에라도 이제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계 소위 의원님들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예전에 바른미래당 때로 거슬러서 이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서로 이제 굉장히 뭐 미워한다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이런 뭐 구도 내지는 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최근에는 조금 친윤계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행보를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일예로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국민의당 추천 몫에 최고위원 추천하면서 이제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인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비토하는 반대 이제 의견을 내면서 달그락거리는 지금 이제 그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좀 구도가 선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바깥에서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민주당 얘기도 네.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당권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니까 당권 얘기부터 좀 해보면 네. 지금 친문인 이제 전해철 의원이 당권 도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게 이재명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좀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동시에 또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네. 대선과 지선 패배에 중요한 책임 있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결국엔 이재명 의원과 따로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그런 목소리와 고민과 요구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를 크게 패배했고요. 그게 이제 누구의 책임 뭐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사실 이제 최근 수년 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린 쭉 과정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은 한 발 물러서 주시고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아젠다로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후보님이라거나 또는 이제 뭐 586 선배님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같이 열자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고요. 재선뿐만 아니라 초선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뭐 이광재 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아마 이제 당 안팎의 목소리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도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지금 홍영표 의원이라거나 이재명 의원도 아마 이제 고심이 깊어지실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뭐 그 당 내에서는 정치권을 보면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흔히들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하는 얘기, 뭐 국민의 부름 또는 뭐 당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고민심이 깊긴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나설 것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것도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럼 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정당에 소속돼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당이 건강하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살아나면 같이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이나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잃었던 잘못했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정비해서 다시 그 신뢰와 사랑을 찾아올 수 있을 거냐라는 걸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선배들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께서도 결국엔 상대당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예, 저는 민주당이 빨리 어떤 혼란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의 의석이 여전히 국민의힘보다는 월등히 많은 180석 가까운 의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의 힘만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어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같이 독일의 협치 경험에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독일 대사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한 이제 연정을 하거나 뭐 의원내 각제가 이 위기에 약하다 약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같은 경우는 사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색당이 힘을 합쳐서 단호한 정책을 금방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아서도 상당히 결정내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이제는 특히 이제 위기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위기 또 국내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이라도 사실 제왕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소대 야대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그 대선의 어떤 교훈 또 지방선의 교훈을 찾아서 빨리 책임 정당으로 원내 제1당으로 좀 빨리 복귀해 주길 바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도 4연패인가 5연패를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민주당 모습이 이렇게 가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를 것 같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선에 졌던 후보가 당대표로 다시 나오고 당대표로 나와서 지방선거에 뭐 선거를 지휘하다가 또 떨어지면 그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여당이 좀 잘못한다고 또 이제 반사 효과를 누리려고 또 공세를 펼쳤다가 더 떨어지고 하는 우리 4연패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되짚어 보면은 남의 실수보다는 스스로가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특히 지방선거에서 그 폭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아주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내부 반성이 철저히 있는다면은 오히려 책임 정당으로서 우리나라 국회를 이끌 수 있는 제1당으로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기존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해철 의원의 결단이 훌륭했다 생각합니다. 끝없는 뭐 당권과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뭐 사실은 최강욱 의원 징계를 놓고도 그 갈등 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철험회와 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이런 모습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 원구성 협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로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가 지금 원내대표 회동 오늘 시도하다가 결국 불발이 됐고 권선호 원내대표는 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대선 당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는 거를 요구를 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살리기다. 이게 사실 원구성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을 왜곡했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 사과를 요구하고 지금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데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측 모두 다 이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최 의원 말씀 맞습니다. 지금 참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소수당으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도 중요한데 방향이 틀리면은 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겁니다. 법사위 이게 당초에 이제 국회의 전통과 원칙이었거든요. 협치 전통과 원칙인데 국회의장을 가지는 일당은 법사위원장은 이 당에게 준다. 이게 민주당의 옛날 체제 때 민주당이 요구로 해서 시작됐던 그런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정당과 달리 의석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해서 협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절대반지 때문에 지난번에 폭주기관차처럼 법안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 폐해를 봤던 게 우리가 임대차 3법이고 최근에 다시 전세값이 다시 폭등하는 이런 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당시에도 이 법안을 진행을 하면은 전세를 그렇게 제약시하면은 오히려 큰 시장의 반격을 맞는다 해서 많이 반대하고 걱정했는데 그냥 180석과 법사위까지 지고 있으면서 게이트 키핑 없이 그냥 밀어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가지고 다시 8월, 9월 이후에 전세값 폭등을 하고 지금 집값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인데 때문에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하는 만큼 이전에 그 관행과 원칙대로 법사위원장을 달라 그래야 최소한의 균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다수당이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게 본령이 그건 민주당이 결심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뭐 폭로전은
아마도 뭐 여러 이야기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이게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그 교육부 장관과 또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그 청문 요청 청문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이제 나토 이제 출국 전에는 이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언론들은 보고 있거든요. 좀 같이 엿물려 있기 때문에. 저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일이죠. 왜냐하면 원구성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여당, 야당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국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정말 이제 저도 유감이고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게 내용적 쟁점이 있고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 쟁점은 워낙 이제 잘 아시고 최영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예컨대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물려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민주당 소속이지만 여러 차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나 이제 그래도 법사위원장 하반기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어쨌든 이제 양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오늘은 정말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참 제가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 같지가 않아요. 여당이면 참 이상한 여당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니 협의를 하려면 사실 이제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지 의미가 있겠죠. 뭐 100번을 만나도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해. 네가 양보 안 하면 나는 싫어. 뭐 이런 거면은 100번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오늘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가진 사람이 양보하는 건데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양보할 게 없다. 가진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박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것인데 누가 책임이 없고 누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야 되는 정당에서는 이 원구성을 빨리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그리고 아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셨던 정말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라도 빨리 이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팔을 하나 잘라주는 마음으로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면 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사소한 걸로 뭐 삐졌다? 우리는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뭐 무슨 팩트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상대방은 전혀 부인하고 있는 뭐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을 근거 없이 하고 이런 태도 자체가 원구성 협상 할 생각이 없고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냥 다수당인 야당의 잘못이다라고 비난하기 위한 그냥 이제 그런 태도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그냥 나중에 잘못된 민주당 책임이야라고 하는 거는 여당의 태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도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됐고 국민들 앞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구성 협상을 정말 진지하게 절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30초씩만 들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30초 주세요. 그럼. 네네. 30초씩만 듣겠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에게 명구합니다. 뭐 원내대표들 심정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지금 집값 문제나 또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말로써 악화되는 일을 이제 피하고 정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아까 길게 했으니까요. 네, 원구성 협상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로 돌아가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